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영석 내과의원 인공신장실에서 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는 윤창연입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이고 내과 중에서도 신장, 그 콩팥이라는 장기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조금 많은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콩팥병이라는 병이 고령화와 상당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고령자가 이제 가족이나 지인분 중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꽤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를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만성 콩팥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지다가 만성 콩팥병에서 더 이상은 이제 본인의 콩팥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말기 신부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기 신부전 상태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본인 장기로는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콩팥을 대체하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신대체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으로는 이제 신장 이식이나 투석 같은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환자분들이 거부감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치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더 이상은 이 치료를 늦추시면 안 되는지, 이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으신 혹시 가족분이나 친척분 중에 계시다면은 오늘 방송 내용을 들으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런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불과 2주 전에 KBS에서 나왔던 기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말기 신부전 발생률이 세계 1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높다라는 기사가 되는데, 이 내용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아마 나온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통계 내용이 나왔던 것 같고요. 대한신장학회 등록위원회에서는 이제 매년 이제 우리나라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의 숫자를 통계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누구나 쉽게 그 자료를 접근해 보실 수 있고, 이 자료에 따르면은 그렇다 해도 우리나라가 1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시아에서는 뭐 대만이나 일본, 싱가포르 등 다음으로 이제 4등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습니다. 6위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 유병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유병률이 높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와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 이외에도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나라에서 말기 신부전까지 가는 환자분들을 그때까지 이제 다른 치료들을 많이 하시고 신장이 망가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의학이 좀 발전한 나라에서 이러한 통계치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이제 말기 신부전이나 신장이 나빠지는 것까지 이제 측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 조금 가벼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종영됐던 KBS 드라마 이제 태종 이방원, 최근에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태종 이방원이 나오고, 정도전과 이제 정몽주가 나오고, 태종 이방원의 부인이시죠? 부인도 나오시고, 태종 이방원의 그 계모이자 이성계의 부인이었던 신덕 왕후 강씨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상당히 이제 태조 이성계가 이제 왕이 되기 전까지 굉장히 가까운 그런 정치적 동지 관계를 유지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이제 이성계가 왕이 된 이후에 신덕왕후 강씨가 본인의 이제 친자를 세자로 만들고자 하면서 둘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고, 결국에는 정치적인 동지에서 정적으로 완전히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덕왕후 강씨가 이제 왕비가 된 상태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극중에서 보시면은 몸에 이상을 좀 느끼고 당시에 어이를 불러서 진찰을 받습니다. 근데 어이가 이제 굉장히 나이가 많으셨던 그런 경험이 많은 어이가 신덕왕후 강씨를 보시고, 본인이 이런 환자분들을 진찰해 본 결과 6개월 이상 생존하는 경우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었고, 실제로 얼마 안 가 신덕왕후 강씨가 사망하게 됩니다.
극 중에서 보면은 이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다고 그러고요. 실제 역사적으로도 그런 내용이 있고, 역사를 보면은 신덕왕후 강씨가 당시에 40세의 굉장히 젊은 나이에 사망을 했는데 그 사인이 신부전이었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신덕왕후 강씨가 이제 이방원에게 본인의 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방원이 해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신덕왕후 강씨가 결국 사망을 하는데요. 나중에 결국 이방원이 모두 이제 숙청을 하게 되는 내용이 있고, 워낙에 이제 둘 사이가 마지막에는 나빠져서 돈에 있던 신덕왕후 강씨의 그런 묘를 모두 파내가지고 정릉으로, 현재의 정릉으로 이제 이장을 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고, 그 묘를 파는 과정에서 나왔던 뭐 돌 같은 거를 백성들이 항상 밟고 다니는 다리 공사에 썼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당시에 왕비더라도 당시에는 혈액투석이나 신장이식 같은 신대체요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부전은 지금의 말기암과 같은 굉장히 불치병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사망하는 질환이었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그나마 이거에 대한 신대체요법이 나온 게 이제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끝자락에 사람에게 최초의 이제 투석이라는 치료를 해보게 되었고요. 이때도 아직 굉장히 원시적이어서 제대로 이제 작동하진 않았다고 하고,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병사들이 이제 과다 출혈을 일으키게 되는데 출혈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신장 기능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급성 신부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시에는 사망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는데 이런 새로운 좀 원시적이지만 혈액투석 기계를 통해서 그런 환자분들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콩팥이란 어떤 것인지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콩팥은 이름에서 알 수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콩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몸 이제 등 뒤에 한 쌍으로 위치해 있고 가장 중요한 작용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소변을 만드는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고 이제 자유롭게 식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 몸에서 그 중에 필요한 부분을 에너지를 다 사용을 하고 남은 이제 폐기물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폐기물 중에 물에 녹는 부분은 전부 콩팥으로 배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폐수 처리장 사진을 가져왔는데 가장 기본적인 작용이 폐수를 처리하는 듯한 그런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콩팥은 사실 이런 폐수 처리, 즉 우리 몸에 있는 폐수를 저희는 요독이라고 부릅니다. 요독을 처리하는 기능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수분 조절을 하는 게 되겠고요. 저희가 아무리 많은 물을 마셔도 몸이 붓지 않는 건, 콩팥이 건강하신 분은 몸이 붓지 않는데 그 이유는 콩팥에서 자동으로 물이 많이 들어오면 소변량을 늘리고 물이 부족하면 소변량을 줄여서 그 양을 조절하기 때문이고요. 그 이외에도 전해질 조절, 칼슘인 조절, 그 다음에 여기서 빈혈을 조절하는 조혈 호르몬도 만들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아직 의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많은 작용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기신부전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굉장히 잘 알려진 미남 배우인 알랭 드롱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알랭 드롱이 이렇게 굉장히 잘생긴 미남 배우였는데 최근에 이렇게 많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여러 가지 지병을 겪으시다가 안락사로 사망하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미남 배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이런 장기들도 마찬가지라서 이렇게 건강해 보였던 콩팥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늙어가는 과정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아직으로서는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모양도 바뀌지만 안에 있는 세포들도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조금씩 감소하는 것은 저희가 정상 범위로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당뇨나 고혈압이나 또 약물, 어떤 특정한 굉장히 심각한 감염 등이 있어가지고 신장 기능이 정상 노화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경우를 저희가 만성 콩팥병으로 정의를 하고요.
이러한 만성 콩팥병이 더욱 진행해가지고 더 이상 이 신장으로 본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 상황을 말기 신부전으로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콩팥 기능은 여러 가지 이제 검사법이 있긴 한데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이 혈중에서 피 검사를 통해 가지고 크레아틴인이라는 수치를 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크레아틴 수치를 재는 방법은 대부분의 건강검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요새 이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에도 크레아틴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방법으로 보시면 되고, 신장 기능을 직접 재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그 방법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크레아틴인 수치를 통해서 본인의 나이와 성별 등을 이용해 수학적 공식으로 신장 기능을 간접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치를 저희가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 EGFR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보통 20대, 30대 분들은 100점에서 120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100점 만점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 한 40세 정도의 100점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이가 드시면서 1년에 1점에서 0.5점 정도씩 자연 감소한다, 자연 노화에 의해서 감소한다 라고 보통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질환이 겹치면서 그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 그런 경우 만성 콩팥병 또 말기 신부전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기 신부전의 원인을 보시면은 대한신장학회 이제 등록위원회에서 2021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가장 흔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당뇨가 되겠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는 당뇨 때문에 발생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0에서 20% 정도는 고혈압, 나머지 이제 10% 정도가 콩팥에만 특별하게 생기는 만성 사구체 신염이라는 그런 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 또 유전 질환, 여러 요로기형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말기 신부전을 일으키게 되고요. 요새는 이제 고령에 또 항암 치료하시는 분도 많아지시고 굉장히 큰 수술도 많이 확대가 되면서 또 그런 수술들이 확대가 되면서 그런 치료 이후에 이제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말기 신부전이 됐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신장 이식을 받는 게 제일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 신장을 제공하는 공여자가 제한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대한신장학회 등록위원회 자료가 되겠는데요. 2008년에 뇌사 이식 대기자가 7,000명가량의 이식 건수가 1,000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7명이 대기하다가 1명 정도 이식을 받으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건수가 2018년 자료를 보면은 22,000명 중에 2,000건. 그러니까 7명 중에 1명이 이식받던 게 지금은 10명 중에 1명밖에 이식을 못 받는 미스매치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5년이 더 지났기 때문에 이것보다 아마 격차가 더 벌어졌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식을 기증을 할 수 있는 신장의 숫자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제한이 있겠죠. 근데 고령화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식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신장 투석이나 이런 치료를 통해서 시간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혈액 투석을 하시거나 복막 투석을 통해서 치료를 하셔야 되겠고요. 혈액 투석은 이렇게 피를 빼가지고 몸 안에 있는 요독을 필터를 통해서 걸러서 깨끗해진 혈액을 다시 몸 안에 넣는 과정이 되겠고요. 복막 투석도 이렇게 복막액을 복강 안에 넣어서 요독을 이 복막액으로 빼내가지고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한신장학회 등록위원회에서 또 같이 발표하는 자료가 되겠는데, 보시면은 이게 우리나라 총 말기 신부전 환자의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2021년 기준으로 혈액 투석, 신장 이식, 복막 투석 하시는 분을 모두 합치면은 12만 7천 명이 이루고 있고, 여기 등록되는 분이 전체 아마 말기 신부전의 60% 정도로 추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마 15만에서 20만 명가량의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이 있으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림잡아 계산하면은 1000명당 3명 정도이신데, 20세 미만의 젊은 분들, 뭐 소아나 이런 청소년 분들을 제외하면은
주변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중요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말기 신부전이 임박하신 분들, 영어로 임펜딩이라고 그러는데요. 임박해 있는 분들의 경우에 투석 치료를 가능한 미루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조금 아셨으면 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5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생명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 그러면은 결국에는 뇌, 그리고 심장, 그리고 폐, 이 3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가지에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더 이상 신장을 대체하는 치료를 미루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뇌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요독이 혈중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뇌 세포나 뇌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게 요독성 뇌병증이 되겠습니다. 그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그냥 추정만 할 뿐인데, 어쨌든 경미하게는 기억상실, 집중저하, 우울증, 망상, 과민, 피로감, 수면장애 이런 정도의 경미하다면 경미한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제 정신병증이나 경련, 의식저하, 그리고 코마라 그러는 의식이 아예 소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 사망까지 또 이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초응급 상황이고, 투석을 치료를 하네 안 하네 이런 거를 결정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게 됩니다. 그냥 바로 응급 치료를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번째는 이제 뇌에 이어서 폐에 문제가 되겠는데요. 폐는 저희가 숨을 쉬는 장기이기 때문에 망가지게 되면은 당연히 굉장히 치명적이게 되겠고요. 콩팥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물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물을 마신 것만큼 제대로 배설이 되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몸 안에 쌓이는 거를 저희가 부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걸 이제 빼주는 약도 있습니다. 이뇨제라는 약을 처방을 해서 이런 경우에 이제 부종을 조절하고 점점점 그 용량을 늘려가지고 조절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상황이 되면은 더 이상 아무리 약을 늘려도 도저히 조절되지 않는 부종 상황이 오고, 그런 상황이 이제 이렇게 함유부종이라고 그러는데 살을 눌렀을 때 이렇게 복원되지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붓는 것만으로는 그래도 다행인데, 이렇게 몸 안에 있던 부종들이 몸 안을 돌아다니다가 굉장히 혈관이 풍부한 폐에 가서 꽝 하고 폐 부종을 만들게 되면은 물에 빠진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소 교환이 안 되고 점점 저산소증이 되면서 이 방치하게 되면은 당연히 사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더 이상 당연히 투석이든 신장 이식이든 치료를 미루시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번째, 4번째는 이제 심장 문제인데요. 심장이 정지하게 되면 당연히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이 경우도 치료를 미룰 수가 없습니다. 콩팥이 좀 나쁜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칼륨이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칼륨을 줄여야 된다, 식사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콩팥 기능이 꽤 많이 나빠졌을 때 문제가 되는 수치긴 합니다. 수치가 이제 60점, 아까 말씀드린 사구체외과율이 60점, 70점일 때는 칼륨을 제한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많이 나빠졌을 때 30점, 40점 아래로 이렇게 나빠졌을 때는 제한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이 상황을 이제 여러 가지 과일이나 야채 등을 통해서 제한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칼륨을 낮추는 그런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저희가 처방을 하고 계속 조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칼륨이 도저히 조절이 안 되고 이렇게 높게 유지되는 경우, 심장이 심전도가 이렇게 조금씩 변하다가 아예 멈추는 심장 부정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신장내과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경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급격히 발생하기 때문에 심장이 멈추고 급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칼륨이 높은 거를 굉장히 얼럿하게 보고, 칼륨이 조절이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신장 이식을 빨리 하시든지 신대체요법을 빨리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심장 주변으로 이렇게 약간은 딱딱한 막이 있습니다. 이걸 심낭이라 그러는데, 요독 때문에 정확히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물이 고이게 되고, 이 고인 물이 심장은 말랑말랑하니까 이렇게 밀어내게 되면서 심장을 결국 못 뛰게 만들고 누르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요독성 심낭 삼출이라 그러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 물을 빼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물이 차고 심장에 위험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석이나 이식을 바로 시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상황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게 응급 상황이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 때문에 신대체요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요독 증상인데 굉장히 광범위하고 비특이적이고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식욕저하나 구역구토, 만성피로 있을 수 있고 또 뭐 어지러워하시는 분, 자다가 쥐가 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검사상 이제 콩팥 기능이 말기 신부전에 임박해 있고 증상들이 도저히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 신장 이식을 통해서 이런 증상들을 개선을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5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선제적으로 이런 치료들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중요한 점은 신장내과 전문의 주치의 선생님께서 더 이상 이제 신대체요법 치료를 늦추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셨다면은 더 이상은 미루지 마시고 바로 이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몇 가지 이제 질문 주신 내용들을 조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소맘이네 바프리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선생님, 어머니가 오늘 내과에서 단백뇨와 크레아틴 수치가 높다고 대학병원 신장내과 의뢰 받았다는데 크레아틴 수치가 나쁘면 피투석을 하는 것인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아틴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다. 하는 건 아니고 크레아틴 수치를 가지고 이제 사구체 일과를 계산을 해보게 되고요. 그 수치가 보통은 기준점을 저희가 의료진마다 다르지만 10에서 20점, 15점을 말기 신부전의 기준으로 잡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잡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15점이 되면 무조건 하는 거냐? 이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면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둔감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더 낮은 상황에서도 뭐 얼마간의 시간을 버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셔가지고 더 이상 힘들어서 참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구체 요과를 계산했을 때 15점 이상인데도 투석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하고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엔젤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원장님 궁금한 게요. 투석하시는 분이 신장 이식을 하면 원래 건강했었을 때처럼 생활할 수 있나요? 신장 이식도 하면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되나요?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하시는 분들 본인과 맞는 신장을 찾지 못해서 기다리면서 투석하시는 건가요? 신장 이식을 하면은 원래 건강했던 것처럼 거의 생활할 수 있습니다. 거의 생활할 수 있는데 면역 억제제는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계속 이제 외래 진료를 보시면서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전에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만큼 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진 않기 때문에 신장 이식을 그리고 신장 이식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임상적인 수치라든지 경과가 투석을 하시는 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신장 이식을 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보시면 되고 일상적인 생활을 굉장히 잘 조절하시면 건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본인과 맞는 신장을 찾지 못해서 기다리시면서 투석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경우가 아니면 이미 신장 이식을 한 번 하셨던 경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쓰지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투석을 하시기도 하고 또는 여러 차례 신장 이식을 하셔서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너무 고령이신 경우도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에 대한 본인이 너무 두려움이 커서 아무리 이제 신장 이식을 권유드려도 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다음 엔젤님 질문 또 하셨는데 만성 콩팥병을 확인하는 것이 혈액 검사라는데 혈액 검사상 정상인데도 콩팥병인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점수를 기준으로 저희가 만성 콩팥병을 정의하는데요. 보통은 사구체 여과율 60점 미만이 3개월 간격으로 2번 나오는 경우에 저희가 만성 콩팥병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60점에서 90점인 경우, 60점 이상인 경우에도 만성 콩팥병으로 정의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만성 콩팥병을 1기부터 2, 3, 4, 5기까지 정의를 하는데 1기가 가장 경도고 2, 3, 4, 5기가 이제 가장 심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말기 신부전이 이 만성 콩팥병 5기를 말기 신부전이라고 부르고요. 투석을 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를 나눠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5기 15점 아래를 만성 콩팥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1기는 90점에서 120점인 경우를 얘기하고 2기는 90점에서 60점, 3기는 60점에서 30점, 그 아래 30에서 15점을 4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60점 이상인 경우도 만성 콩팥병이 있다는 건데 그 경우는 어떤 거냐? 콩팥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있는 경우, 여러 뭐 기증을 하셨다든지 아니면은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그렇게 하나만 가지고 태어나신 경우도 있고요. 구조적으로 콩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요로 기형이 있거나 또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만성 사구체 신염이라 그래서 콩팥에 어떤 면역 질환이 생겨 있으신 경우, 그 경우에는 질환은 있지만 또는 이제 소변 검사해 보면 단백뇨나 혈뇨가 많이 나오시는데 크레아틴 검사하면 아직은 이제 콩팥 그 정도 손상은 안 돼서 정상으로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점 이상으로. 그 경우에는 저희가 만성 콩팥병 1기 또는 2기라고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또 엔젤님께서 문의 주셨는데요. 원장님, 혈압약에서 이뇨제라고 하면 온몸에 있는 혈관, 세포, 다른 장기 등 수분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뭐 이뇨제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변 배출을 더 신장에서 어떤 특정한 센스나 이제 펌프 같은 걸 조절을 해가지고 소변 양을 더 늘려주는 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결국에는 혈액을 통해서 돌다가 콩팥에서 물 조절을 결국 다 콩팥에서 하기 때문에요. 혈관, 세포, 다른 장기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결국에는 피를 통해서 나와서 콩팥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수분량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은 온몸에 있는 수분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게 맞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희정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혈압이 136에 92인데 좀 더 조절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뇨, 고지혈증 없고 혈압약 복용 중입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혈압은 조금 원포인트로 보시기에는 약간 부족하고 요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혈압을 반복적으로 일정하게 굉장히 안정한 상태에서 재셔가지고 반복해서 그거를 적어 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24시간 혈압을 재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어려우니까 뭐 보통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 아침 식전에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혈압을 좀 재시고 또 저녁 식전에 같은 위치에서 가능하시면 재시고 이제 자기 전에도 같은 위치에서 재서 그걸 이렇게 쭉 적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재셨을 때 어떨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136에 90도 나오는데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수치가 어떤 건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재셨는데 계속 146에 90으로 나오는 게 뭐 절반 이상이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시라면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소량 올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제 또 올리면 고령이신 경우에는 또 혈압이 조금 떨어져도 굉장히 어지러움이 심해지시는 경우도 있고 적응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셔서 이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꺼벙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에 염분, 칼륨, 인 어떻게 조절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식이요법요. 혈액투석 환자 식이요법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고 저도 이제 인공신장실을 주로 보는 의사로서 환자분들께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염분 당연히 중요하죠. 나트륨 많이 드시면은 그 나트륨 들어온 만큼
몸에서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수분을 따라서 드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염분 제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통은 식사에서 국그릇을 아예 빼시는 거를 저는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그릇을 아예 빼시던지, 도저히 국이 없어서 못 먹겠다 그러면은 국을 드실 때 젓가락만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숟가락은 그 국물 자체를 드시는 거를 전혀 권장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대한신장학회 그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은 이런 설명을 저도 봐가지고 영양사분께서 해주신 설명 봤는데, 예를 들면 뭐 라면 면 같은 것도 끓인 다음에 그 물을 버리면은 저나트륨 라면 같은 걸 또 끓일 수 있다고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국물을 안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국물을 그냥 아예 눈에 보이지 않게 빼버리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칼륨도 이제 상당히 어려운데, 칼륨이 뭐 사실 모든 음식에 뭐 염분, 칼륨이 안 들어간 게 없습니다. 칼륨은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과일하고 야채에 많이 들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데서 이제 야채, 뭐 고추나 상추 같은 데도 뭐 들어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야채를 데쳐가지고 물을 좀 버리고 드시는 방법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이제 인공신장실에서 관리를 받으시면서 피검사 수치를 본인이 계속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굉장히 그 수치 올라가는 게 다르고, 또 투석을 하시는 상황이더라도 어떤 분은 신장 기능이 좀 남아 있어서 별로 안 올라가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굉장히 예민하게 올라가는 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같은 정도의 칼륨이더라도 어떤 분은 굉장히 부작용이 쉽게 생기는데, 어떤 분은 거기에 좀 적응이 되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칼륨 수치를 계속 확인하고 본인의 그런 상태를 계속 보시는 게 좋고, 과일, 야채 안 드시는 방법밖에는 현재 없고, 그걸로 부족하다면 이제 칼륨 낮추는 그런 약들을 드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 수치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뭐 이거 오늘 뭐 주제는 아니지만 인이 높으면은 투석하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혈관 석회화가 많이 생기고, 수치가 높으면은 사망률과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신장내과 이제 의사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요. 이는 사실은 모든 음식에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음식에 다 들어 있고, 단백질과 비례해서 들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영양이 나빠지는 것도 상당히 사망률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양은 잘 섭취하면서 이는 적게 섭취해야 되는 굉장히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한하면 드실 게 없어요. 드실 게 없고, 뭐 다 빼고 이러면 드실 게 없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상대적으로 단백질의 비율은 높으면서 이는 낮은 그런 식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1번이 계란 흰자입니다. 계란 노른자 빼고 흰자가 단백질은 높으면서 그 중에 인의 비율이 낮은 음식이 돼서 그걸 많이 드시는 걸 저는 권장드리고요. 그 이외에 이제 신선식품으로 조리된 뭐 고기들,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드시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그런 인이 이제 같은 인이라도 흡수가 잘 되는 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음식에 들어가는 첨가물들이 그렇게 되겠는데요. 이런 첨가물들 보면 우리 주변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음료 중에 그냥 일반 맹물을 제외하고 음료수 같은 거 보시면은 뒤에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하물며 이제 무슨 뭐 보리차 같은 음료 같은 거 이렇게 따서 드시는 거, 캔 뜯어서 드시는 거 보시면은 뒤에 보시면은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첨가물들은 일반 인하고 달라서 몸에 급격히 흡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물은 맹물만 드시고, 그 다음에 음식 중에도 이제 인스턴트 식품 있죠. 저는 편의점에 파는 음식은 전부 드시지 말라. 뭐 스팸, 그 다음에 통조림, 온갖 이제 뭐 밀키트 같은 것들,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드시지 말고 그냥 신선식품 조리, 그 다음 물만 드시고, 부족하면은 이제 인약을 드셔야겠죠. 뭐 인약이 좀 드시기 불편하시더라도,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봄님께서 질문을 또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심장 수술 후 이뇨제를 아침 저녁 몇 개월 계속 먹고 있는데 하루 물은 얼마나 마시는 게 좋을까요? 이게 심장 수술을 하시고 이제 콩팥이 안 좋은 분이신지 콩팥이 정상인 분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이거는
수술을 한 상황이시고 이제 콩팥이 뭐 정상이시고 이런 상황이면은 상당히 이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른 얘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심장 수술 후 뭐 소변 콩팥 기능이 정상이시라면은 그냥 갈증을 느끼시면 따라가는 정도로 물을 드시면 됩니다. 굳이 뭐 더 많이 마신다고 콩팥이 좋아지고, 근데 물론 당연히 탈수가 되면 콩팥이 나빠지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많이 드신다고 콩팥이 좋아진다는 거는 현재까지 연구로는 아직 증명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드시는 걸 권장드리진 않고, 갈증을 느끼신다면은 따라서 물을 드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유니스님, 예, 질문 주셨는데요. 혈압이 위아래가 차이가 많은 건 이유가 뭔가요? 네, 이것도 이제 뭐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크게 뭐 관련 있는 내용은 아닌데, 보통은 이제 혈압 간에 이제 차이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를 그 혈관이 이제 탄력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인 걸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저희 어리고 젊은 분들 보면 이제 피부가 굉장히 탄력이 좋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은 당연히 노화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혈관도 탄력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질병이 있는 경우 혈관 석회화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탄력도가 떨어지면서 원래는 심장에서 피를 탁 차주면은 혈관에서 혈관에서 그 탄력적으로 받았다가 튕겨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큰 숫자와 작은 숫자의 차이가 자꾸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이제 좋은 상황은 당연히 아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질환하고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혈관이 탄력이 떨어지는 거는 어느 정도 노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완전히 개선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당뇨가 있다면 당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콜레스테롤 낮추고, 이런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OD님께서 또 질문 주셨네요. 예, 고기가 신장에 안 좋다고 들었는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까지 있는 노모가 매일 드시는데 좋은 건가요? 일단은 노모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나이가 좀 많으신 어머님이신 것 같고요. 고기가 신장에 안 좋다는 건 아마도 이제 고단백 식사가 신장에 좋지 않다, 요 얘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신장이 좀 나쁜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에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경우하고, 단백질을 제한해서 드시는 경우하고, 단백질을 좀 제한하면은 신장 손상을 좀 늦출 수 있다는 거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이제 신장을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단백 식이를 하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제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노모시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콩팥만 생각하면은 만약에 콩팥이 나쁘시다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이라면은 그렇게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상인데 고기를 많이 드셔서 신장이 나빠진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고요.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얘기고, 콩팥 기능이 만약에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은 콩팥 이외에 다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이 자꾸 감소한다든지 근감소증,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운동 수행 능력이나 생활 습관이 제대로 안 되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몸 전체를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엄격하게 단백을 제한하는 게, 이게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의 경우에 좀 주치의분들과 이 부분은 충분히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윤희영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좀 다른 내용이네요. 간 초음파 이상 소견이 있는데 복부 CT 말고 MRI 찍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거는 뭐 MRI를 요새 찍는 방법이 많죠. 소화기내과 대학병원 같은 데 가셔서 한번 그 교수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방법도 있고, 영상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센터 같은데 직접 가셔가지고 MRI를 이제 비용을 내시면은 요새는
많이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만 하는 영상의학과 개인 그런 의원, 지역에 있는 의원 같은 데 가셔서 찍어 보셔도 되겠죠. 근데 보통은 CT를 먼저 찍는 게 순서상 맞을 것 같습니다. CT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MRI를 찍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그 소화기 내과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엔젤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네요. 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저는 50대 중반 여성이시고 고혈압 당뇨 전 단계시고 3년 정도 콩팥병이 고혈압과 당뇨 환자에게서 가장 많이 생긴다는데 저 같은 경우 고혈압 당뇨 전 단계로 오랜 기간 살아간다면 콩팥병이 생길 수도 있나요? 고혈압 당뇨 전 단계가 물론 아예 없으신 분보다는 전 단계도 있으시면은 콩팥병에 더 리스크가 당연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전 단계 당뇨도 이제 전 단계가 있으면은 뭐 10년이나 이렇게 되면 50% 정도 당뇨가 발생하고 뭐 1년에 한 10% 정도 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단계 자체가 이제 저희 몸이 이제 그렇게 딱딱 디지털식으로 0, 1, 2 이렇게 나눠지지가 않고 쭉 이렇게 선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완전히 공복혈당이 100 미만으로 정상이신 분에 비해서 전 단계 고혈압도 조금 높으신 경우 전 단계인 경우 콩팥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줄 수 있는데 당뇨도 이제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고 바로 콩팥이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당뇨 보통 말씀드리는 게 당뇨가 한 10년 정도 그것도 상당히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콩팥병이 조금씩 생긴다고 보고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전 단계로 3년 정도 계신 걸로는 콩팥병이 그 정도 생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시니까 그 부분을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크레아틴인 검사를 해보셔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받아보시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라나 3358A님께서 투석 환자 모든 야채 등 물에 30 이상 담가둔 거 전부 끓는 물에 데쳐서 소고기, 돼지 이렇게 조리법을 설명해 주시네요. 맞습니다. 저렇게 잘 하시면 되고요. 요새는 뭐 그 투석 시기를 그렇게 판매하는 회사도 많이 있고요. 집에 가족이 투석 7년째이시군요. 건강 상태가 무척 양호합니다. 식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칼륨하고 인 조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 하시다 보면은 이제 피검사 수치를 계속 피드백을 받으시고 어떤 시기를 하면 내가 올라간다는 거를 오래 하신 분들은 대략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라나 3358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살코기 드시는 거는 찬성하는 편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 관련해서는 첨가제를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일반 음식에 들어있는 인은 이제 올가닉 포스퍼러스라고 해서 유기인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첨가물에 들어간 인들은 이제 무기인이라고 그러는데 유기인은 실제로 20-30%밖에 몸에 흡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기인, 첨가물이나 이런 데 들어있는 인들은 거의 70, 80, 90%까지 흡수가 된다 그래서 상당히 같은 양을 드시더라도 양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흡수율이 높고요. 콜라 사이다 같은 특히 콜라 사이다에 엄청 많이 들어있고 뭐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 무슨 뭐 컵라면, 냉동식품 같은 거 이런 거 투석하시는 분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투석 전 단계에 있는 분들도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뇨. 예. 엔젤님, 아무튼 집에 이제 투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좀 관리하기가 여러 가지 이제 가족분들도 좀 힘들어지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는 이제 투석에 임박하셔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 이게 상당히 힘든 치료고 일주일에 3번 한 번 가실 때마다 4시간 혈액 투석을 하셔야 되는데 전후 시간까지 하면은 거의 하루에 반나절 정도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투석 치료를 받으시면은 끝나고 나서 너무 지쳐가지고 낮에 하신 분은 오후에 쭉 주무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래서 많이들 망설이시는데 앞서 특히 이제 칼륨 같은 경우 조절 안 되거나 부종 같은 게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꼭 투석을 미루지 말으셔야 되겠고요. 피검사에서 CL은 아마 클로라이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해질 중에 하나고요. 클로라이드 검사는 그렇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수한 경우에 클로라이드 검사가 영향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투석하시는 분은 그렇게 클로라이드 검사에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칼륨하고 인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기타 검사들 거기 투석실에 보시는 주치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을 주실 걸로 보고요. 윤희영님 50세이신데 크레아틴 1.2시군요.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사구체 요가율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60 근처로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설명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크레아틴도 있지만 크레아틴은 기본적으로 근육에서 나오는 물질입니다. 일정하게 근육에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 수치를 가지고 재는 건데 크레아틴 말고 또 최근에 나온 시스타틴 C라는 검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법까지 측정을 해서 크레아틴과 시스타틴 C를 같이 재가지고 나이와 이제 성별을 가지고 사구체 요가를 정확히 계산을 해보셔서 만약에 60점 아래가 정말 맞다면 만성 콩팥병이 맞다면은 관리를 하시는 게 맞고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 나오셨다 그러면은 그냥 정기적으로 검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마민의 바풀이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어머니가 몸이 붓고 소변이 거품이 심하고 다리 쥐가 자주 나고 증상이 그렇다는데 대학병원 가서 다시 검사하겠지만 걱정이 크네요. 네. 그러시겠네요. 이게 몸이 붓고 소변이 거품이 심하고 쥐가 난다. 그러니까 붓는 증상. 근데 저도 이제 외래 보시면은 소변의 거품으로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 거품이 있다고 다 단백뇨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거품이 있어도 대부분은 정상인 경우가 많으세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거품뇨가 발생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굉장히 다량의 단백뇨가 나오면은 거품이 많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거품이 있다고 단백뇨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몸이 붓는 것도 실제로 콩팥이 많이 나빠져서 붓는 정도가 되려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함유 부종이 있을 정도로 눌렀는데 다시 나오지 않는 정도의 소견이 있어야 되고 대부분은 이제 붓는 느낌 정도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정맥 부전이라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혈관 정맥이 이제 탄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다리에 이제 피가 좀 고였는데 제대로 수단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혈액이랑 소변 검사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휘 삼겹살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탈모약으로 미녹시딜 처방을 해서 약값이 올라 원래 처방받던 투석 환자들이 괴로워하고 있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요새 안 그래도 저희도 미녹시딜을 꼭 써야 되는 환자분들이 계신데 이 약이 지금 공급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는. 근데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겨우겨우 구해가지고 꼭 필요한 분들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탈모약으로 처방해서 약값이 올라서 그렇게 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굉장히 미녹시딜이 저가약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원료가 아마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아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이 해결이 어느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이 부분은 조금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손옥섬 20대 우주합금 뚝배기 영희님께서 20대 나이에 혈압이 130 정도 나오면 관리가 많이 필요할까요? 보통 나이가 20대시면요, 바로 혈압약 드시는 거, 저는 체중 줄이는 거를 제일 권장드립니다. 근데 체중 줄이는 게 좀 어렵죠. 저도 굉장히 어려운데, 요새 이제 그런 연구 같은 것도 많은데, 운동은 체중 줄이는데 영향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단순히
양을 줄이는 건 물론 중요한데 양보다 이제 어떤 종류를 드시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그런 음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체중 감량에 도움이 많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중을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 보통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돌아오십니다. 혈압 20대 혈압 130 정도 되시면요. 네. 예, 이제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마쳤고요. 긴 시간 동안 어쨌든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기회에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눠드릴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